제18편은 미자편입니다. 미자편은 공자가 뜻을 펼칠 수 없는 혼란한 시대, 즉 춘추시대에 군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다룬 장입니다. 춘추시대 말기에는 예가 무너지고 신하가 군주를 능멸하여 즉 하극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그리고 전쟁이 끝이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공자는 끝까지 세상을 교화하려고 여러 나라를 주의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부 현인들은 벼슬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 은거했습니다. 이 편에서는 그러한 은거하는 은자들과 공자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많이 대비되어 얘기가 나옵니다. 미자편은 논어 전체에서 가장 은자가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동시에 공자의 정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즉, 은자는 자신의 절개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였고, 이에 비해서 공자는 세상을 구하려는 책임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공자는 은자들이 높은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끝내 현실을 떠나지 않고 도를 실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자편은 난세에서 군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은둔과 현실 참여를 대비시켜서 공자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편이 바로 18편 미자편입니다. 그래서 미자편 1장은 미자편 전체를 관통하는 난세의 군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런 주제를 여는 장이 바로 미자편 1장입니다. 춘추 말기 예가 무너지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신하가 군주의 권력을 잠을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현실 속에서 일부 현인들은 벼슬을 부리고 세상을 은가하고 있었습니다. 은나라 말기 폭군 주왕,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달기 예인 주왕, 그에 대해서 핍박받던 그 일가 친척들, 그 일가 친척 중에 미자는 은나라를 떠났고 기자는 미친 체하며 몸을 보존하여 은나라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으며, 비가는 주왕의 복정을 폭로하다가 끝내는 죽고 말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도를 지키려는 그런 의지는 하나였지만 그들의 방법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미자편 1장을 이해하려면 이 미자가 누구냐, 기자가 누구냐, 비관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의 마지막의 일가 친척을 좀 알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기의 이 세 사람의 인척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킨 마지막 30대 왕입니다. 그 아버지가 제을이에요. 제을이 은나라 29대 왕이죠. 이 29대 왕 제을은 바로 맏형인 백부, 주왕의 백부,
즉 기자가 바로 큰아버지였고 또 주의 삼촌이 비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왕은 또 자기 아버지가 낳은 이복형 서형인 미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미자편 1장에서 나오는 세 사람은 모두 주왕과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은나라가 멸망할 때의 주왕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이복형, 이 사람들의 그 처세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가, 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원문을 보면은 미자 거지 했어요. 미자 미자는 바로 은나라 마지막 주왕의 이복형이라고 그랬죠. 이복형은 바로 지는 은나라지요. 은나라를 떠났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미자는 이름은 그냥 개입니다. 이름은 개고, 이 미자라는 것은 바로 미는 나라 이름이에요. 즉 포항무도한 주왕을 간했으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고치려고 했으나 주왕이 말을 듣지 않으므로 제기를 가지고 미나라로 돌아가서 은나라 선조의 제사를 지낸 사람이 바로 미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가 건국되어 나서는 미자라는 나라를 송나라, 이 송나라로 이름을 고쳐주고 그 송나라 땅의 제후가 됐던 것이 바로 주왕의 이복형인 개, 즉 미자입니다. 그래서 미자는 은나라를 떠났고, 그 다음에 기자는 우이진호, 기자는 누구냐? 나중에 기자조선의 긴데, 이 사람은 이름은 자여예요. 이름은 자여. 즉 기자는 주의 백부죠. 주왕의 큰아버지. 주의 백부인데 이 사람은 아무리 이 주왕에게 포항무도한 그 나쁜 정치에 대해서 간을 해도, 올바른 얘기를 해도 영 듣지 않으므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척하며 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템에 끼어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자조선의 제후국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백부는 노예가 되고, 다음에 비간은, 즉 주왕의 숙부죠. 주왕의 숙부 비간은, 이 사람은 아주 강직해서 주왕에게 폭정에 대한 간을 하다가 너무 심하게 간을 하니까, 이 비간이 격렬하게 간을 하니까 자기 삼촌을, 주왕은 자기 삼촌을 죽였어요. 그래서 무참하게
이렇게 죽고 마는데, 이렇게 세 사람 모두 올바른 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 애썼으나 그 방법은 달랐죠. 즉 미자는 은나라를 떠났고 기자는 빚진 채하며 누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비가는 끝까지 간을 하다가 죽게 되는 세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모두 다르지요. 세 사람 모두 여기서 보듯이 왕실의 종친이었지만 난세에 처신하는 자세는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자는 폭군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떠났죠. 기자는 왕실의 혈통을 보존하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빚진 채하며 살아남았죠. 비가는 신하의 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간혼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이 세 사람을 은의 그 3인, 세 사람의 그 인자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사로운 이익보다 도의를 지켰으며 은나라 3명의 어진이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미자는 떠났고 기자는 참았고 노예가 되어도 참았고 비가는 이렇게 순절을 했습니다. 육아에서 난세의 군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이해가 되는 그런 장입니다. 여기서 공자는 은혜 세 사람의 어진 사람이 있었느니라, 이 얘기는 바로 중국 역사상 가장 호황무동한 주왕, 달기예인이죠. 주왕 밑에서 나라를 걱정했던 세 현인, 이 은나라의 세 어진이 은삼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난세를 헤쳐나간 이 세 가지 방법을 보여주는데, 거듭 여러 번 반복되지만 미자는 복종의 극에 달아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조상의 제사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물을 챙겨서 은나라를 떠났습니다. 은나라를 떠나서 그 은의 제후국인 미 땅의 제후가 되어서 훗날 주나라가 성립된 이후에는 이게 바로 송나라가 됩니다. 이 송나라가 바로 미자의 미자가 도망가서 세웠던 바로 나라가 주나라 때 송나라로 제후가 되죠. 그 다음에 기자는 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통하지 않자 차마 조국을 떠나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데 미친 척하며 노예로 강등되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깃땅 위에 최후가 되죠. 그리고 주의 숙부인 비가는 임금이 잘못하면 목숨을 걸고 간하는 이렇게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간하다가, 즉 3일 동안이나 주왕의 앞에서 격렬하게 간언하다가 분노한 주왕에게 가슴이 찢어 죽게 되는 그런 차명을 당한 사람이 바로 비간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한마디로 평을 하기로, 공자는 이 세 사람의 행동 방식, 이렇게 떠나거나 노예가 되거나 또는 죽거나 모두 이런 상황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이들 마음속에는 나라를 걱정하고 도리를 지키는 인은 모두 같다고 인정해 준 것이 바로 미자편 1장입니다. 미자편 2장은 유하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하야는 한번 이전에 다룬 적이 있죠. 즉 위령공편 14장에서 이미 나왔죠. 즉 유하야는 노나라 대부인데 위령공 14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장문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장문중이 유하야가 현명한 사람인 줄을 알면서도 벼슬자리에 추천하지 않아서 벼슬자리를 도둑질한 사람이다라고 장문중을 공자가 질책한 적이 있는데, 이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하야는 아주 온화한 덕성과 고든 도리를 바탕으로 임금을 섬겼으나 판사직을 하다가 3번이나 현실 정치에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밀려 쫓겨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하야는 벼슬보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군자의 자세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하야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직도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직도는 정직하게 그 법률이나 예의나 도리를 실행하면 반드시 이 미움을 받게 돼 있죠. 자기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혹은 상부층에 미움을 받게 돼서 받게 되고서 언젠가는 파면될 것이다, 이렇게 봤대요. 그러나 왕도 도를 굽히면, 즉 부정부패 등에 휩쓸려서 그것에 응하게 되면은 도를 굽혀서 벼슬을 유지하면은 벼슬은 오래 유지될 수 있지만 유하야는 군자의 길은 그건 아니다라고 했던 장이 바로 미자편 2장입니다. 그래서 유하야가 3번이나 판사직에서, 오늘날로 말하는 판사죠, 판사직에서 쫓겨난 것은 유하야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렇게 굽어 있는데, 세상이 부정부패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유하야만 혼자 정직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벼슬이나 명예를 지키고 세상과, 즉 부정부패와 타협하기보다는 비록 파면을 당할 망정 자신의 직도, 정직한 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절개가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유하야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여 벼슬의 영달보다도 도의를 우선하는 군자의 모범으로 미자편 2장에 실었던 것입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 미자편 2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하의 우의사사 삼출 그랬어요. 유하야는 지금까지 얘기했죠. 이 유하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 사사는 뭐냐? 사사는 관명이에요. 노나라 초기에 관직명인데 뭐하는 사람이냐?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관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뭐 판사쯤 되겠죠.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관이니까. 그러니까 유하야가 이 사사가 되었는데, 재판관이 되었는데 삼출 3번이나 파면당했다, 이런 얘기. 출은 파면당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 미가 이거호 그랬어요. 자는 여기서 유아애를 말하죠. 유아애는 미가, 미가 이에서 이제는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아애는 이제는 이 노라를 떠나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왜? 정직하게 법을 집행하니까 3번이나 쫓겨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몰라주니 차라리 노라를 떠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일컬었어요. 그러나 이하에는 말하기를 직도이 사인, 정직한 도로서 사람들을 다스리면은, 즉 정직한 도, 부정부패에 휩쓸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심판하면 언왕, 어디 간들 불삼출 3번이나 파면을 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죠. 즉 법을 집행하는 사사가 정직하게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판결을 하면은 어디간들 3번이나 파면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왕도 이사인, 왕 이건 굽는다 이런 얘기죠. 법을 제대로 정직하게 하지 않고 굽으니까 이거는 바로 부정부패에 같이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부정과 불의에 타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다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루면, 즉 판결을 하면은 하필 부모 방 어찌하여 그렇게 꼭 부모 지방, 부모의 나라, 즉 고국이죠. 고국을 떠날 필요가 있겠느냐?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정직하게 적용하여 판결했기 때문에 3번 파면된 것이지, 자기가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고 부정부패와 또 상관의 눈에 맞게 이렇게 법을 굽혀서 적용을 했더라면은 무엇으로 고국을 떠나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왕도, 즉 부정부패와 같이 하면은, 법의 원칙을 버리고 판결을 하면은 고국을 떠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장의 핵심 의미는 바로 유아에는 벼슬보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군자의 자세를 보여줬죠. 즉 직도를 지키면, 법을 올바르게 적용을 하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비용을 받아서 파면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도를 굽혀서 부정부패와 같이 가면은 벼슬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계속할 수는 있으나 유아의 생각은 그렇게 벼슬을 유지하는 것은 군자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따라서 파면을 두려워하여 원칙을 버리거나 나라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바로 미자편 2장의 미자편 3장과 미자편 5장은 모두 제나라와 초나라의 왕들은 공자를 등용시키기를 원했으나 그 실권자들이, 다시 말해서
안영과 서금이라는 그 실권자들이 반대해서 결국 공작의 개혁 정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점이 공통점이 있으므로 미자편 3장과 5장을 함께 강의를 하고 그 차이점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연관성이 있으므로 3장과 5장을 강의를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즉 3장은 공자가 처음 제나라에 갔을 때 그때 일을 배경으로 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즉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얘기죠. 제나라에 공자가 간 이유는 노나라에 정변이 일어나서 노나라의 왕 소공이 망명을 하게 됩니다. 대충 기원전 517년 노나라 삼한, 특히 개손씨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서 당시 노나라 소공은 개손씨를 제거하려다가 권력 다툼에 져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나라에 망명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바로 이웃이니까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때 제나라에 망명할 때 공자가 쫓아가요. 즉 공자는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소공을 따라서 제나라로 간 것으로 전해져요. 그 공자 나이 때 35살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노소공을 쫓아서 제나라에 가서 제나라의 왕인 경공과 공자가 만나게 되죠. 당시 제나라 경공은 60여 세로서 아주 노련한 군주입니다. 경공은 공자의 학식과 정치적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공자를 높은 신분으로 예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높은 신분으로 예우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아주 높은 신분이라도 계시와 맹식의 그 중간쯤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우 문제를 얘기한 장인데, 결과적으로는 경공이 공자를 제나라의 정치개혁을 하도록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영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해요. 당시 제나라 대상 안영은 강하게 공자의 그 영입을 반대를 하죠. 그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공자세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자세가의 안영의 반대 요지는, 그 공자 같은 유학자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되 법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현실 정치에 쓰기 어렵다, 그런 내용인데, 첫째는 공자의 예법은 지나치게 번거롭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려면 제나라에서는 너무나 막대한 자금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나라 현실 정치에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공자를 중용하면 나라 운영이 부담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안영은 공자의 영입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나중에는 제경공이
마음을 바꿔서 공자를 인용해주지 않지요. 그러니까 경공이 바로 공자를 중용하려 했던 그런 것은 결국 나는 늙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공자를 쓸 수 없다고 중용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내막은 바로 안형의 강력한 반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정치개혁을 추진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바로 경공의 앞에서는 정치개혁이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제나라를 떠나는 것이 바로 이자편 3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원문을 한번 보죠. 제경공, 아까 대충 설명했죠. 제나라 경공은 대공자, 공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경공이 말한 거죠. 공자의 대우 문제에 대해서 경공은 말하기를 약 공시 즉 오불능, 계시와 같은 그런 대우는 나는 어렵다. 계시와 같은 대우는 못 해주겠다. 즉 이때 노나라에서는 사만시 중에서 계시가 가장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계시를 상경이라는 대우를 해줬는데 가장 높은 벼슬이죠. 그런 대우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공자한테 계시 같은 그런 그 대우는 나는 불능 대죠. 이게 이제 생략됐죠. 공자를 대우하기를 계시 정도로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 계시 정도는 어렵고 어느 정도다. 계맹지간, 즉 계시와 맹시 사이, 즉 사만시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계시고, 그 다음에 개손시, 숙손시, 맹손시죠. 맹손시가 가장 약했어요. 그래서 맹손시는 하경이고 개손시는 상경인데 이 개손시와 상경시 중간쯤 대우를 공자를 대우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원래는 이 경공의 그 공자 대우를 경공 생각은 개소시만큼은 안 돼도 맹성시보다는 그 위에 그 중간, 그러니까 상경과 하경의 그 중간을 점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까 배경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죠. 안형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서 이제 이 공자의 영입이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기를 나는 노위, 나는 늙어서 이렇게 핑계대면서 불능용 공자죠. 공자를 등용을 하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등용을 못하게 되죠. 즉 기존 세력, 기존 기득권 세력이죠. 말하자면 안형을 비롯한 제나라 대부들이 아주 반발을 하고 심지어 암살 우역까지도 이어져요. 결국 공자를 등용 안 하겠다고 마음을 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은 공자는 제나라를 떠나서 다시 자기 고국인 노나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바로 공자는 높은 녹봉이라든가 명예보다도 자신의 정치 이상, 즉 인정과 예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제나라 제공은
제나라 경공은 공자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현실 정치와 기득권 세력, 즉 안영 같은 사람들이 그 세력의 반발에 의해서 끝내 공자를 등용하지 못하는 것이요. 따라서 이 장은 군주가 현실을 알아보면서도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 인재를 놓치게 된다. 그런 역사적 교훈을 보여주는 장이죠. 자, 이런 반면에 미자편 5장에서는 이제 공자가 제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초나라로 가요. 그래서 이 장은 공자가 초나라를 찾아갔던 말년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나라에 갔을 때는 한 35살 때지만 초나라에 갔을 때는 60 넘어서 초나라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공자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인의 정치, 즉 인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군주를 찾아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사마천 사기의 공자세가에서 특히 초나라 소공이 공자나에 한 63세쯤 된다고 봤어요. 이때는 제나라에 갔을 때는 35살쯤 되고, 그래서 이 초나라에 63대쯤 초나라 소공이 공자를 등용하고자 했어요. 즉 초소공은 공자의 명성을 듣고 크게 존경하여 700립의 봉지도 많이 준다고 그랬죠. 그런 예우까지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때는 또 초나라 조상 누구냐? 영륜 자서의 반대가 있었어요. 제나라에서는 안영이 반대했지만 이때는 영륜, 가장 높은 직책이죠. 국무총리격인 자서가 반대를 해서 공자가 임용을 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죠. 이때 자서가 반대한 이유는 공자는 성인이지만 그의 제자들은 모두 뛰어난 인물이다. 만약 공자를 중용하면은 공자의 그 일당들이 초나라에 올 텐데, 훗날 초나라 정치는 공자의 학파가 장악하게 되어 왕실과 기존 귀족 세력이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자를 등용하지 못하는데, 공자는 당시 초나라를 떠나야 했죠. 그래서 등용되지 못하니까 이 무렵 이 본 5장에서 나오는 저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저별가 왜 공자에게 등용하지 못하는 것을 못하게 말렸는가? 이 얘기는, 저별은 세상을 피해 살아가는 아주 은자예요. 미친 체 하지만 미치지는 않았어요. 미친 체 하면서 세상을 떠나서 사는 은자. 그래서 이 당시 미추광이처럼 사는 그 은자들이 많은 이유는, 당시 춘추시대는 예가 무너졌고 군주들이 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인이 나서도 세상을 바로잡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변은 공자에게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벼슬을 단념하고 자신을 보존하라는 뜻으로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즉 저변은 공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 같은 분이 왜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끝없이 뜻을 펼치려 했습니까? 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접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수레에서 내려서 대화를 하려 했습니다. 이는 공자가 은자의 삶도 존중하고 그들의 견해를 배우려는 겸허한 자세를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은자의 현실 조울적 삶과 공자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정신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5장을 보죠. 초광접여 가이퇴 가이과 과이과 공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초나락의 광인 접여 이 얘기는 바로 초나라에서 실제로 미친 건 아니에요.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은자지요. 그러니까 접여라는 사람은 초나라에서 미치광이 그런 흉내를 내는 바로 은자예요. 숨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여는 이 혼란한 이 난세를 한탄하면서 숨어 사는 은자인 접여가 노래하면서 공자 앞을 지나갔죠. 그러면서 접여는 뭐라고 말했느냐? 봉해 하덕지세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이죠. 즉 봉이라는 것은 바로 봉황을 얘기하는데 이 봉황은 성현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봉황새는 바로 영조인데 천하에 도가 행해지는 성천자 시대만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공자 같은 성인이 나타났는데 공자도 성인이죠. 그러므로 봉황새가 나타나야 되는데 봉황새가 나타나야 되면서 봉황새면서 뭐라고 했나? 하덕지세 어찌해서 이렇게 덕이 세했느냐? 덕이 세해서 성인이 공자 같은 성인이 나타났는데 봉황새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초나라의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접여가 공자 앞을 지나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봉해 하덕지세 즉 봉황새야 어찌하여 덕이 그리도 세했느냐 참으로 덕이 세했구나 이렇게 노래를 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자 불가련 대자 유가추 아주 유명한 옛날 말이죠. 왕자 이미 지나간 일은 간하여 불가 간하여도 소용이 없고 간할 수가 없고 이미 지난 일은 말해본들 뭐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지난 일은 간할 수도 없고 미자 내자 오는 세상 미래는 앞일은 바르게 오히려 바르게 추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르게 쫓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망이 없으니 이미 지나갔으니까 가망이 없으니 그만두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자에게 벼슬자리를 찾는 것을 그만두시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를 금지종정자 이때 오늘날 정치에 종사하는 자들은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런 얘기죠. 즉 지금 같은 난세에 정치에 참여한 사람은
아주 위험스럽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스러우니까 공자 보고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을 비치치 하면서 얘기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공자는 아는 수레에서 내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요교지연, 열은 조벼와 같이 말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수레에서 내려서 조벼와 함께 말을 했으나 조벼는 추위 이것도 이 벽으로 어떤 사람들은 번역을 했던데 원래는 이게 피자가 돼야 될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피지 공자를 피했다. 어떻게 해서 총총걸음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빨리 걸음을 걸어서 공자를 피했다. 그래가지고 부득여지연 할 수가 없었다. 조배와 같이 그 말을 저와 같이 말을 나누지 못했다. 결국 저변은 총총걸음으로 재빠르게 몸을 피해 빨리 달려 몸을 피했으므로 결국 공자는 그와 말을 나누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이 왕자 불가련하고 내자 유가추한 여기서 지난 일은 바로잡을 수 없다. 이 간을 신하가 임금을 간하는 것처럼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얘기해줘.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아무리 후회해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바로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자유가추 오히려 앞으로 일은 오히려 가추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미자 내자 앞으로 일은 아직 바로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지난 일은 후회와 봐도 아무 소용없지만 앞으로 일은 아직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고 미래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변은 공자에게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정치를 실현한 것은 이미 지나간 일 아니냐? 왕자. 그러나 앞으로는 벼슬을 단념하고 자신을 보존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더 이상 난세 정치에 뛰어들지 말아라. 지금 정치에 나선 사람은 아주 위태롭다. 그래서 오늘날을 교훈으로 치면은 바로 현대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나간 실패를 후회하기보다 앞으로의 행동을 바르게 하라. 즉 후회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삶의 지혜를 담는 명구로서 널리 알려져 있죠. 제가 미자편 3장과 5장을 함께 강의한 이유를 공자의 바로 개혁정치 좌절이죠. 둘 다 왕절은 쓰려고 했는데 제 나라에서는 안현, 초나라에서는 자서가 이렇게 반대를 해서 공자의 혁신정치 실현이 어렵게 됐죠.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볼게요. 즉, 제 나라에서의 안형의 반대로 반대는 어떤 반대냐? 안형은 바로 현실론이라는 벽에 부딪힌 것이죠. 현실론.
제나라 경공은 공장을 등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제나라 명산, 안영은 아주 명상이에요. 아주 명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재상인 안영이 강력히 반대하여 좌절된 겁니다. 안영이 내세운 논리는 아까도 봤지만 유학자들이 말은 화려하지만 현실성이 없고 그들이 복잡한 예법은 지금 같은 당시에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안영 자신은 간신이나 무능한 정치인이 절대 아니에요. 당시 최고의 천재 정치가였어요. 천재 정치가로서 아주 유명한 재상이 바로 안영이었어요. 즉 공자의 좌절은 바로 나쁜 놈들의 그 방해,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당시 시대의 주류였던 냉혹한 현실주의 정치가들과 사상적 격차 때문인 것이죠. 즉 냉혹한 현실주의 정치가, 즉 안영 같은 사람과 꿈만 먹고 사는 공자 같은 이상론자, 이것의 바로 대립이죠. 즉 안영의 누루로 보면 공자의 도덕과 예법 정치는 부국강병을 다루는 그런 추추시대에 너무 한가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이상주의로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안영이 반대해서 공자가 결국 제나라에 임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초나라에서의 이 자서의 반대, 이 자서의 그 두려움이라는 그런 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서가 공자 학당의 인재들을 무서워했던 것이에요. 즉 초나라 소공은 공자에게 700여리 되는 아주 넓은 봉지를 주면서 파격적으로 등용하라고 했어요. 이때 초나라 최고관직인 영윤, 지금으로 말하는 국무총리격이죠. 이 자서가 반대를 합니다. 자서는 이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정에 공자를 만약에 우리 조정에 드린다면 우리 조정에 공자의 제자들인 자공이나 자로 같은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할 텐데, 우리나라에 그 초나라에 자공보다 뛰어난 애교관이 있겠습니까? 또 자로보다 뛰어난 군사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묻고, 공자가 700리라는 아주 넓은 영지에 세력을 키우면서 초나라 조정과 기득권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왕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자서의 반대는 바로 공자학단의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맨파워, 공자학단의 그 탄탄한 인맥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결국 기득권층의 밥그릇 지키기와 체제 전복에 대한 공포가 공자를 밀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제나라와 초나라에서 주하자는 패도 시대, 즉 패도는 당장의 힘의 정치 시대에 왕도 정치, 도덕 정치를 예친 그런 그 의로, 이 공자의 도덕적 이상이 냉혹한 권력 정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인류 역사상의 보편적 비극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영의 반대와 자서의 공자를 등용하는 반대 이유가 들어막혔던 그런 이유입니다.